고통 없는 삶으로 가는 길.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3세 박민수.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춥니다. 옆에서는 아내 순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여자. 하지만 요즘 들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를 제대로 알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 고층 아파트 33층. 한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을 샀을 때가 기억납니다. 25년 전.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 임원까지 올라가고 강남에 집까지 장만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부러워할 만한 삶.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길고 깊은 한숨. 아무도 듣지 못할 한숨. 커피를 내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소리는 줄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 예전에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회사 일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퇴직자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 무슨 소용일까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허전함을. 평생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또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니까요. 은행 계좌에는 돈이 있습니다.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딸은 대기업 팀장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민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민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느낄 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뭔가 놓쳤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7시가 되면 민수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침 산책. 이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계획된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가을입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발로 밟으면 바스락거립니다. 그 소리가 왠지 쓸쓸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푸르렀는데 어느새 이렇게 떨어지고 밟히는 신세. 공원 벤치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60 중반에서 70 초반. 퇴직자들. 민수는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말을 섞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벤치에는 한 노인이 혼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0은 넘어 보입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것이 나의 미래일까? 10년 후면 나도 저렇게 될까? 혼자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쓸모 없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회사에서는 이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예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로 충분합니다. 민수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짧은 대화. 이것이 전부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합니다. 침묵이 편합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합니다.
민수는 신문을 펼치고 아내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상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평온함은 무너지기 쉬운 얇은 얼음 같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침도 이렇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평온하지만 왠지 공허한.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은. 그래서 더 불안한. 민수의 하루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은 균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 그것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그의 피난처입니다. 책으로 가득한 서재. 하지만 대부분 읽지 않은 책들입니다. 언젠가 읽으리라 생각하며 산 책들. 평생 읽을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책들. 하지만 시간은 있는데 읽히지 않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수는 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펼쳐서 읽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 위에 글자가 쓰여 있는 것처럼 읽는 순간 사라집니다. 집중력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 것일까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뉴스를 봅니다. 옛 동료들의 소식을 검색합니다. 누구는 벤처 회사 고문이 됐다고 합니다. 누구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자괴감.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한 순간 민수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욕망이라는 이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 욕망이 결국 그를 고통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민수는 그저 생각합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점심시간이 됩니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민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예능 프로그램. 역시 젊은 사람들. 뉴스 채널로 돌립니다. 경제 뉴스.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때 한 뉴스가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낸 퇴직자 이야기입니다. 70대 노인이 아파트 투자로 10억을 벌었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가 나옵니다. 노인은 활기차 보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것이죠.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70인데도 저렇게 활발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63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못하나 하는 자괴감이 드십니까? 민수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비교, 시기,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민수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재미있었어? 네,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왔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민수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친구들, 문화센터, 취미 활동. 바쁘게 살아갑니다. 반면 민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내일 뭐 할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어. 민수가 대답합니다. 친구들 좀 만나봐요.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 생각해볼게.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습니다. 만날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아니, 있기는 한데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회사 동료들과는 퇴직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들 바쁩니다. 아직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퇴직한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연락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민수는 혼자입니다. 밤이 됩니다. 민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안정을 위해. 그리고 이것이 결과입니다. 강남 아파트, 은행 계좌에 돈, 미국에 있는 아들, 대기업에 다니는 딸. 객관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행복한가요? 민수는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이 행복한지조차 모른다는 것.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목표를 향해 달렸을 뿐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많은 돈.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얻고 보니 허전합니다. 이것이 박민수의 시작입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균열이 있는 삶. 성공했지만 공허한 인생.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민수는 곧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수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태.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상태.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은 흔들리는 상태.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욕망을 줄일 때 진정한 평온이 온다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찾아갈 답입니다. 욕망은 교묘했다. 처음에는 작고 무해해 보였다. 그저 약간의 관심, 약간의 호기심.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자라났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올리듯 민수의 마음속에서 욕망은 확장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다. 같은 회사 출신의 후배가 스타트업을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그 후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깔끔한 정장, 최신 사무실 배경. 민수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민수는 혼잣말을 했다.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하지만 기회는 없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안정적인 대기업 생활에 만족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퇴직자였다. 63세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는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공한 임원 출신이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니. 그것은 민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민수는 옛 동료들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근황을 더욱 세밀하게 들었다.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보를 모으는 것이 민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옛 동료 중 한 명이 민수에게 제안을 했다. 민수 씨, 우리 같이 투자 모임 만들면 어때? 요즘 부동산이랑 주식 시장이 좋잖아. 정보 공유하고 같이 투자하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돈이 있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한번 해보자고. 왜 그랬을까? 민수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이 자신에게 새로운 목적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목적. 그것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했다. 수익률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현명한 투자를 했는지. 투자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 5명의 퇴직자들. 모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대기업 출신, 고학력, 재정적으로 안정적.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 모여 식사를 하며 투자 정보를 나눴다. 어떤 아파트가 오를 것 같다. 어떤 주식이 유망하다. 어떤 코인이 급등할 것 같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다. 1,000만 원 정도. 시험 삼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익이 났다. 투자한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매수한 주식이 상승했다. 모임 사람들은 흥분했다. 아, 내가 그랬잖아. 이 타이밍이 좋다니까. 우리 안목이 있었어. 그들은 서로를 칭찬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을 늘렸다. 민수도 투자 금액을 늘렸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그리고 5,000만 원으로. 수익은 계속 났다. 적어도 초반에는. 민수는 자신이 투자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에서 경영을 배웠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시장을 읽는 능력,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었다. 5,0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벌면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2억을 투자하면 2,000만 원을. 계산은 간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모임 중 한 사람이 특별한 정보를 가져왔다. 내가 아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곧 개발될 지역 정보를 줬어. 지금 사두면 1년 안에 2배는 될 거래. 그 말에 모임 사람들은 귀가 솔깃했다. 확실한 정보야? 물론이지. 내부 정보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민수는 의심스러웠다. 너무 좋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나는 5,000만 원 넣을 거야. 나는 7,000만 원. 민수는 망설였다. 1억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2배가 된다면 2억 원. 그것은 노후 자금의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노후 자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수에게는 이미 충분한 돈이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의 증거였다. 자신이 여전히 유능하다는 증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증거. 나도 1억 넣겠어. 민수는 말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모험의 짜릿함이라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느낌.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에게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내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고 위험한 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한테는 이미 충분한 돈이 있잖아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아내는 이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민수는 아내 몰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차피 수익이 나면 아내도 기뻐할 것이었다. 하지만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투자뿐만 아니라 민수는 다른 것들도 원하기 시작했다. 명예, 인정, 사회적 지위. 퇴직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민수는 몇몇 사회단체에 가입했다. 동문회, 봉사단체, 문화예술 후원회. 기부도 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그리고 그의 이름이 후원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민수는 점점 더 바빠졌다. 모임에 참석하고 행사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다시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저녁마다 민수는 피곤했다.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특히 그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닐 때는 민수는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공한 사람의 가면, 여유로운 사람의 가면, 행복한 사람의 가면. 하지만 그 가면 아래의 진짜 자신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민수는 불안했다. 투자한 돈이 걱정되었다. 정말 2배가 될까? 아니면 손해를 볼까? 만약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지? 모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지?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잠은 점점 더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민수는 불면증으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보니 한강이 보였다. 새벽의 한강은 어둡고 고요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그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온을 잃었다는 것을. 퇴직 후 얻었던 그 평온함. 비록 그 아래에 허전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평온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조차 없었다. 평온도 허전함도 아닌 그저 끝없는 불안과 욕망만이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했다. 이미 1억 원을 투자했다. 이미 사회단체에 가입했다. 이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뒤로 물러나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민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보여주기로. 욕망은 이렇게 확장되었다. 멈출 줄 모르고 끝을 알 수 없이. 욕망이 가져온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그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수의 삶을 잠식해갔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했다. 걱정, 불안, 초조함. 하지만 그것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투자 모임의 리더였다. 민수는 나쁜 예감이 들었다. 민수 씨, 큰일 났어. 그 부동산 정보 사기였어.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그 업자가 잠적했어.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대. 민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1억 원. 그냥 사라진 것이었다. 아니, 사기꾼에게 넘어간 것이었다. 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온갖 계약과 거래를 다뤘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욕심. 욕심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다. 2배의 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넘긴 것이었다. 민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모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지?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민수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밤새 그는 뒤척였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며칠 후 민수는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아내가 눈치챌 것이었다. 1억 원을 잃었다고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아내의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잘못 판단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 민수는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아내는 민수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필요한 말만 했다. 그리고 민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과 신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실망과 의심이 자리 잡았다. 민수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40년간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물론 1억 원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직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 노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자존감의 상실이었다. 민수는 자신을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 그런데 그런 자신이 단순한 사기에 넘어갔다. 그것은 민수의 자아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민수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졌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다. 특히 투자 모임 사람들을. 그들도 모두 돈을 잃었지만 어쩐지 민수는 자신만 더 큰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아무도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았다. 실패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동문회와 봉사단체 모임도 가지 않게 되었다. 핑계를 대고 불참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니, 실제로 실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민수는 점점 고립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이 피하는 것을. 아내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었다고. 아들은 실망했을 것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딸도 연락이 뜸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먼저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아이들이 연락해주기를.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깨달았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것을. 가족의 신뢰, 자녀의 존경, 아내의 사랑. 아니, 사랑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에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했다. 민수는 그것을 회복할 방법을 몰랐다. 말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는 또 다른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의 평온. 예전에는 적어도 잠은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사기꾼의 얼굴이 나타나고 사라진 1억 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내의 실망한 눈빛, 아이들의 차가운 침묵. 그 모든 것이 민수를 괴롭혔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는 피곤했다. 잠을 잤지만 휴식이 되지 않았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다. 산책을 나가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공원의 나무들, 한강의 물결,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것조차 인정하기 싫었다. 어느 날 민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다. 철학책이었다.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의 책.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어도 곧 권태를 느낀다. 민수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맞다. 자신의 삶이 그랬다.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결국 고통만 얻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이미 돈을 잃었고 가족관계가 틀어졌고 자존감이 무너졌다. 철학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가? 민수는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었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민수의 마음도 그랬다. 황폐하고 쓸쓸하고 추웠다. 그날 밤 민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수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다. 욕망이 그를 이 늪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았다. 번개 같은 깨달음도 신비로운 체험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한 아침, 서재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민수는 그 책을 예전에 샀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어려운 철학책이라 생각해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민수는 그 책을 펼쳤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절망적인 마음에서 어떤 답이라도 찾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때우고 싶었던 것일까? 이유야 어찌됐든 민수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삶의 본질은 의지이며 그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설령 욕망이 채워진다 해도 그 만족은 일시적이며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이다.
민수는 그 구절을 읽고 멈췄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 그 욕망들이 민수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이 민수를 파괴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계속 읽었다.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이었다. 그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았다. 행복은 일시적이고 환상적인 것이며 고통만이 실제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너무 어둡게 느껴졌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왜 위로가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수는 평생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행복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민수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행복을 얻는 방법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다. 욕망을 줄이는 것. 민수는 그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평생 그는 반대로 살아왔다.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얻으려 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졌다. 민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보였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변함없이. 민수는 생각했다. 물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그래서 물은 평온하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했다. 그래서 평온을 잃었다. 다음 날 민수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을 더 찾기 위해서였다. 도서관에는 여러 권의 책이 있었다. 쇼펜하우어의 저작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해설서, 전기, 연구서들. 민수는 그 책들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갈등, 사랑의 실패, 학계에서의 인정받지 못함.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철학을 발전시켰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 민수는 쇼펜하우어의 삶에 공감했다. 그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쇼펜하우어처럼 민수도 자신의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위로였다.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 민수는 쇼펜하우어의 다른 저작인 행복론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제시했다. 어떻게 살아야 고통을 줄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 민수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기대는 너무 높았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그 모든 기대가 민수를 괴롭혔다. 그리고 1억 원을 잃었을 때 그 괴로움은 극에 달했다. 두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의 불행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박탈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하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낀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투자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다.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 비교심이 민수를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게 만들었다. 세 번째 지혜는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재산, 명예, 지위. 이런 외적인 것들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성격, 지혜는 영속적이다. 따라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수는 자신이 평생 외적인 것만 추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많은 돈. 그것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고도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든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는 많은 것을 잃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쇼펜하우어의 책에 빠져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생각하고 노트에 정리했다. 아내는 민수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요즘 책을 많이 읽네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철학책이야.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민수는 대답했다. 어떤 내용인데요?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는 내용이야.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는 민수와 아내 사이의 얼음을 조금 녹였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소통의 문이 조금 열렸다. 민수는 고마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에 적용해보기로. 욕망을 줄이는 법을 배우기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철학을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민수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옳다고 머리로는 이해했다. 욕망을 줄여야 한다.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내면을 가꿔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어려웠다. 평생 익숙해진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실천은 비교하지 않기였다. 그는 옛 동료들의 소식을 듣는 것을 멈췄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궁금했다.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부러워할 일도 질투할 일도 없었다. 두 번째 실천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었다. 민수는 자신에게 큰 목표를 세우지 않기로 했다.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단순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에 만족하기로 했다. 세 번째 실천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다. 민수는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것들을 돌아보았다. 강남의 아파트, 은행 계좌에 돈, 옷장 가득한 양복, 서재의 책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까? 민수는 솔직히 답했다. 아니다. 이것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다. 잃을까봐 두려웠다. 더 갖고 싶어졌다. 민수는 결정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기로. 먼저 옷장을 정리했다. 수십 벌의 양복, 셔츠, 넥타이. 대부분은 이제 입을 일이 없었다. 회사에 다니지 않으니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 민수는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까웠다. 비싼 옷들이었다. 하지만 기부하고 나니 후련했다. 옷장이 텅 비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다음은 책을 정리했다. 서재에는 수백 권의 책이 있었다. 대부분 읽지 않은 책들이었다. 언젠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며 샀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았다. 민수는 읽지 않을 책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다. 서재는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다. 이제 어떤 책이 있는지 한눈에 보였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짐이었다. 관리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짐. 그 짐을 내려놓으니 가벼워졌다. 네 번째 실천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함의 가치를 강조했다. 복잡한 것은 스트레스를 만든다. 단순한 것은 평온을 준다. 민수는 자신의 일상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였다. 의미 없는 모임을 그만뒀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고립되었다 해도 상관없었다. 민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보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다. 그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다. 5번째 실천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민수는 명상을 시작했다. 아침 산책 후 공원 벤치에 앉아 10분간 명상을 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걱정.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다.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10분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다. 6번째 실천은 감사하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행복해진다고 했다. 민수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있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함께 사는 아내, 맛있는 식사, 맑은 날씨. 작은 것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 7번째 실천은 베푸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이기심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다. 자신만 생각하면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욕심이 줄어든다. 민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곳에서 민수는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 그들은 민수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 감사 인사가 민수의 마음을 울렸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런 실천들을 계속하면서 민수는 변화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음에는 힘들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비교하고 싶었고 욕심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대답은 항상 아니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갔다.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 마음이 편해졌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밤에 잠도 잘 왔다. 악몽도 줄어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했다. 산책은 다시 즐거워졌다. 한강의 물결, 공원의 나무,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아니, 원래 아름다웠는데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욕망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였다. 민수는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화를 보러 가고 산책을 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4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아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민수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달라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욕심을 줄이는 법을 배웠어.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같이 하자. 우리 함께. 그날 이후 민수와 아내는 함께 욕망을 줄이는 연습을 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예전보다 더. 아니, 어쩌면 결혼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가까워진 것인지도 몰랐다.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보게 된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었다. 민수는 아내와 함께 벚꽃 구경을 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러 나왔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민수도 행복했다. 진정으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장소가 불편했을 것이다.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럽고 복잡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수는 그 속에서 평온을 느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벚꽃을 바라보았다. 꽃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덧없었다. 곧 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덧없음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쁘죠? 아내가 말했다. 응, 정말 예뻐. 민수는 대답했다. 내년에도 또 올까요? 그래, 내년에도 오자. 민수는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했지만 소중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함께 벚꽃을 보러 오겠다는 약속.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수의 삶은 이제 규칙적이고 단순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했다. 공원에서 10분간 명상을 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전에는 책을 읽었다. 더 이상 어려운 책만 읽지 않았다. 시집도 읽고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었다.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즐기기 위해 읽었다.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잤다. 30분 정도. 예전에는 낮잠을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낮잠은 휴식이었다. 그리고 휴식은 필요한 것이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상쾌했다. 오후에는 집안일을 도왔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느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거기서 민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큰 교훈은 겸손이었다. 예전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배웠고, 더 성공했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민수에게 진정한 겸손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적게 가졌지만 존엄했다.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80대의 할아버지였다. 혼자 사셨고 자식도 없었다. 매일 복지관에 와서 무료 급식을 받으셨다. 민수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뭐가? 할아버지가 반문했다. 혼자 사시는 것, 자식이 없는 것, 가난한 것.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그게 뭐 힘든가? 익숙해지면 괜찮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행복하세요? 민수가 또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다. 행복? 글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살아. 하루하루. 오늘 밥 먹었으면 감사하고 내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살아. 민수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을 실천하고 계셨다. 기대를 낮추고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민수는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셨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지만 민수에게는 큰 가르침이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성취나 소유가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고통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다. 민수와 아내의 관계는 계속 좋아졌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산책을 했다.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하지만 더 이상 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당신 아이들한테 연락해봐요. 민수는 망설였다. 아직도 아이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다. 어리석은 아버지. 사기를 당한 아버지. 하지만 아내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민수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아빠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번에 사기당한 일 있잖니. 아빠가 정말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투자 실패해 본 적 있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아들. 아버지, 제가 크리스마스에 갈게요. 아내랑 같이요. 정말? 오겠니? 네, 오래 못 뵀으니까. 어머니도 보고 싶고요. 민수는 기뻤다. 그래, 기다리마.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민수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도 웃고 있었다. 맞죠? 아이들은 이해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었다는 것을. 실제로는 아무도 민수를 비난하지 않았다.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문제는 민수 자신이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한 것. 다음 날 민수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딸과의 대화도 좋았다. 딸은 최근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수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딸의 성공은 딸의 것이었다. 민수는 그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다. 민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채소를 키웠다. 상추, 토마토, 고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명상과 비슷했다. 인내심이 필요했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었고 자연의 리듬에 맡겨야 했다. 첫 수확을 했을 때 민수는 기뻤다. 자신이 키운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아내와 함께 먹었다. 맛은 평범했다. 마트에서 산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이것은 자신이 키운 것이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키운 것이었다.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졌다. 민수는 깨달았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상추를 수확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키우는 과정이 행복이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랬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다. 민수는 평생 목표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목표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중요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들었다. 민수와 아내는 근처 산에 등산을 갔다. 예전에는 등산을 운동으로 생각했다. 빨리 올라가고 정상에 도달하고 내려오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구경했다. 단풍, 새소리, 바람. 모든 것을 느끼며 걸었다.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민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가 되기 위해. 민수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민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했다. 건강, 가족, 평온. 그것으로 충분했다. 예뻐요. 아내가 말했다. 응, 정말 예뻐. 민수는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고통도 함께 내쉬어졌다. 욕망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남은 것은 평온이었다. 진정한 평온.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민수가 1억 원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쇼펜하우어를 만나고 변화하기 시작한 지 1년. 그 1년 동안 민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것이었다. 욕망, 집착, 비교심, 자존심. 그런 것들을 놓아버렸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아들이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다. 공항에 마중 나간 민수는 아들을 보고 놀랐다. 살이 쪘다.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와 안겼다.
민수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며느리도 인사를 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너희도 건강해 보이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민수도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세요? 그래, 요즘 하고 있어. 아들은 웃었다. 좋은데요. 어머니 힘도 덜어드리고. 며느리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도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모두 웃고 이야기했다. 과거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수가 1억 원을 잃은 일, 가족관계가 틀어졌던 일.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식사 후 민수와 아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좋아.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뭐 하면서 지내세요? 산책하고 책 읽고 봉사활동하고. 단순하게 살고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생각하는데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쫓아가는 느낌이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였다. 야심차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원하는 모습. 아들아, 아빠가 해줄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무 많이 원하지 마. 욕심내지 마. 욕심은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야. 필요한 것은 원해도 돼. 하지만 끝없이 더 원하면 안 돼. 충분히 가졌을 때 멈출 줄 알아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내 삶은 내 것이야.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 없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계속 비교하니까.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 알아. 아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야. 욕망이 없어서 괴롭지 않은 상태. 비교하지 않아서 열등감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행복이야. 민수는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것을 아들에게 전했다. 아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명심할게요, 아버지. 고맙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을 소중히 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는 그러지 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기억해.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1년 전과 같은 천장. 하지만 민수는 달라져 있었다. 1년 전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돈을 잃고 자존심이 상하고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미래가 암담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다. 돈은 여전히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 관계는 회복되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진정으로 가까워졌다. 민수는 쇼펜하우어에게 감사했다. 200년 전에 살았던 독일 철학자.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던 사람.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었던 사람. 그 지혜가 200년 후 한국의 64 퇴직자를 구원했다. 책의 힘. 사상의 힘.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달되었다. 부를 얻는 기술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경계를 제한하는 데 있다. 민수는 그 말을 되새겼다. 맞았다. 자신은 평생 욕망을 채우려 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었다. 채워도 부족했다. 진짜 부는 욕망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부였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쉬웠다. 더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보내주었다.
아들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존중했다. 자주 연락하자. 네, 아버지. 자주 연락할게요. 아들도 울먹였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그리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고마워.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변한 덕분에 우리 관계도 좋아졌잖아요. 새해가 되었다. 민수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갔다. 아내와 함께 한강변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모두 새해 소원을 빌고 있었다. 민수는 무엇을 빌었을까? 돈, 명예, 건강? 아니었다. 민수는 아무것도 빌지 않았다. 그저 감사했다. 이 순간에, 이 평온에, 이 삶에 해가 떠올랐다. 아름다웠다.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도 그렇다. 어둠이 있지만 빛도 온다. 고통이 있지만 평온도 온다. 욕망이 있지만 만족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였다. 민수는 평온을 선택했다. 만족을 선택했다. 단순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욕망을 줄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민수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마지막으로 되새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 다만 욕망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욕망을 걷어내니 행복이 보였다. 고통 없는 상태, 평온한 마음, 만족하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도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아름다웠다. 민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이 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새해 첫날의 태양은 계속 떠올랐다. 세상을 밝혔다. 민수의 마음도 밝아졌다. 어둠은 지나갔다. 고통은 줄어들었다. 욕망은 작아졌다. 남은 것은 평온이었다. 진정한 평온.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민수는 행복을 느꼈다. 거창하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하지만 진실한 행복. 고통 없는 삶. 그것이 민수가 마침내 얻은 것이었다. 박민수는 64이 되어서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늦었을까? 아니었다. 깨달음의 늦은 때란 없다.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는 것 자체였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남은 인생을 욕망 없이, 비교 없이, 고통 없이 살기로.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지혜였다. 그리고 그것이 민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일출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민수와 아내도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다. 아내와 나란히 한강을 따라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하루하루. 하지만 이제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욕망이 아니라 만족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 이것이 박민수의 이야기다. 한 시니어가 욕망에 빠졌다가 고통을 겪고 철학을 만나 변화하고 마침내 평온을 얻은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 욕망을 줄일 수 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욕망을 줄일 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